대한민국 국방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연회장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빛으로 개나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선전된 이번 합동 임관 축하 연회에는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장교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정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찌를 듯이 높은 홀 내부에는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섞여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화려한 꽃장식은 이곳이 전장이 아니라 거대한 사교 클럽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장교들의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계급장들은 조명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허영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정중앙 가장 눈에 띄는 VIP 테이블에는 제3군단 사령관이자 육군 중장인 박진석 장군이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과 훈장들은 그가 군대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막강한 위상을 대변해 주는 듯했고, 주변에는 그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영관급 장교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아부 섞인 찬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박 중장은 자신의 권력을 즐기는 듯 연신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셨고, 그 모습은 마치 로마 시대의 황제가 자신의 신하들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위압적이면서도 동시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광경이었습니다. 박 중장의 옆자리에는 그의 부인인 최미란 여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차림새는 이곳이 군사 관련 행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 정도로 사치스러웠습니다. 붉은색 벨벳 드레스는 그녀의 풍만한 몸매를 과시하듯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었고, 목과 손목에 걸친 다이아몬드 장신구들은 샹들리에 불빛을 반사하며 번쩍거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장교 부인들이 건네는 칭찬에 도취되어 콧대 높은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흔들고 있었으며, 봉사를 위해 차출된 여군들을 마치 자신의 개인 하녀 부리듯 손짓 하나로 이리저리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군인들에 대한 존중은커녕 오로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는 연회장의 구석진 기둥 뒤편에는 한 중년의 여성이 조용히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지원. 헐렁하고 색이 바랜 회색 정장 재킷에 굽이 다른 단화를 신은 모습은 화려한 드레스와 제복으로 치장한 사람들 속에서 몹시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대충 묶어 올려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이나 운 좋게 초대를 받은 말단 부사관의 가난한 어머니쯤으로 여기며 힐끔거릴 뿐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눈길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지원은 손에 든 미지근한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표정으로 연회장 중앙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조국을 수호한다는 명예로운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과 향락에 취해 썩어가는 집단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 공식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복 대신 가장 편안하고 오래된 옷을 입고 수행원 한 명 없이 홀로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계급장 뒤에 숨겨진 군의 실태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참담했고,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실망감은 차가운 물로도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젊은 소령이 강지원의 곁을 지나치다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멈춰 섰습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을 닦으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강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옆에 있던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뭐야? 보안 검색이 어떻게 됐길래 저런 거린이 들어와 있는 거지? 분위기 다 망치게. 그의 동료 역시 킬킬거리며 동조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뷔페 음식이나 좀 훔쳐 먹으러 들어온 모양인데 관리 장교한테 말해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냐. 그들의 무례한 언사는 강지원의 귀에 똑똑히 들렸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강지원은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회장 곳곳에서 하인처럼 부려지고 있는 젊은 여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한 군인들이 고작 상관들의 파티에서 술을 나르고 떨어진 음식을 치우는 일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최미란 여사의 테이블 주변에 배치된 여군 하사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무릎을 굽혀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강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인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 짓밟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진석 중장은 마이크를 잡고 건배사를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군의 위상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웅장했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손목에 감긴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과시하듯 제스처를 취했고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병사들의 복지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대열을 올렸습니다. 강지원은 그 가식적인 연설을 들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자가 지휘관이라니 병사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들이 쉴 새 없이 고급 요리를 날랐고 장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진과 보직에 대한 청탁을 은밀하게 주고받았습니다. 강지원은 더 이상 이 역겨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연회장 중앙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바로 박 중장 부부의 테이블이었습니다. 최미란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아까 그 여군 하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이나 알아. 최미란 여사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상황을 보니 여군 하사가 실수로 와인을 따르다 최미란의 드레스 자락에 붉은 얼룩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하사는 부들부들 떨며 거듭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잠시 손이 미끄러져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세탁비를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미란의 분노는 그 정도의 사과로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상 네가 받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걸 변상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같은 게 평생을 일해도 못 살 옷이야. 최미란은 손가락질을 해대며 하사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주변의 장교들은 박 중장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그저 헛기침만 해대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 중장조차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혀를 차며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시가를 피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민간인에게, 그것도 상관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지원이 그토록 경계했던 군 내부의 썩어빠진 위계질서였습니다. 강지원은 발길을 멈추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소란이 일어난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낡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또각 소리를 냈지만 흥분한 군중들 사이에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인파를 헤치고 테이블 근처로 다가갔을 때 최미라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내 기분을 망쳤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감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최미란의 눈에는 광기 어린 즐거움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지원이 군중들 틈에서 불쑥 튀어나와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부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군인에게 그 정도 모욕을 주셨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뜬금없이 나타난 이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미란 역시 와인병을 든 채 멈칫하며 강지원을 노려보았습니다. 뭐야, 당신은 또 어디서 굴러먹던 갯벼닥이야.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끼어드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황당함과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강지원은 최미란의 폭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대한민국 군인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에 든 병을 내려놓으시죠. 강지원의 태도에는 묘한 기백이 서려 있어 주변에 있던 몇몇 장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취해 눈이 먼 최미란과 박 중장에게는 그녀가 그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미친 늙은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중장이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병 뭐하고 있나?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경비병들이 우르르 몰려왔지만 강지원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군 하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보호하듯 섰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강지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적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으며 자신의 부하를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아우라는 결코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연회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석의 반짝임에 눈이 멀어 원석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원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 턱을 치켜들고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초대장은 받고 온 건가? 내 연회에 이런 거지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당장 무릎 꿇고 내 아내에게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무단 침입죄로 헌병대에 넘겨버리겠어. 그의 말에 주변의 아부꾼들이 덩달아 나서서 강지원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서 감히 장군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어. 빨리 사과하고 꺼져. 온갖 욕설과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강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박 중장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지라. 그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들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겠군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장군,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제복과 어깨에 달린 별은 당신의 아내를 위해 사용하라고 국가가 준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아셔야지.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박 중장의 자존심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박 중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여봐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서 헌병대로 넘겨 아주 본때를 보여주지. 이 소란 속에서도 강지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깊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썩을 대로 썩은 군대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의 시작임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만한 자들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화려한 가면을 쓴 늑대들과 양 가죽을 쓴 사자의 대치. 연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고 2천여 명의 시선이 이 기이한 대치 상황에 집중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초라한 행색의 여성이 불러올 거대한 폭풍을 그리고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강지원은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가오는 경비병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미란 여사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감히 천박한 신분의 여자가 장군의 아내인 자신에게 훈계를 늘어놓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병은 여전히 위협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 담긴 검붉은 액체는 마치 그녀의 끓어오르는 분노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장교들과 귀부인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최미란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지원만이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그녀의 광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미란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날카로운 비명 같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이며 강지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향기조차 그녀의 추악한 내면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최미란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강지원을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여자를 봤나?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설교질이야. 내 눈에는 내가 우습게 보이니 내 남편이 누군지 알고도 감히 그 더러운 입을 놀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최미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군하사 김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하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병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이 젊은 하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지 당신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것이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미란의 귀에는 그저 건방진 잡음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군인의 명예 웃기고 있네. 최미란이 소리치며 와인병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내 드레스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깟 군복 쪼가리 수백 벌을 팔아도 못 살 귀한 옷이야. 감히 내 기분을 망쳐놓고 명예 타령을 해.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잔인한 결단을 내린 듯 병을 기울였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붉은 와인이 김하사의 정수리 위로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검붉은 액체는 김하사의 단정한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복 위로 흉측한 얼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흘린 피처럼 보였지만 그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굴욕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몇몇 여군들은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김하사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와인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차마 그것을 피하거나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꽉 깨문 입술 사이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와인은 그녀의 눈 속으로 들어가 따가운 고통을 주었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 앞에서 당한 이 치욕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최미라는 빈 와인병을 테이블 위에 콱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어때 이제야 내 주제를 좀 알겠니? 감히 내 옷을 더럽힌 데가 치고는 싸게 먹힌 줄 알아.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에 묻은 와인 방울을 닦아내며 마치 벌레를 쫓아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의 아부꾼들 중 일부는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고 박진석 중장 역시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팔짱을 낀 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계급이 낮은 군인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짓밟아도 되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때 강지원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낙지만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김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김하사의 얼굴에 흐르는 와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게 하사. 자네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 저들이야. 강지원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위로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하사는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닦아주는 중년의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거대한 품이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라는 강지원의 행동을 보고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준 벌을 감히 무시하고 끼어든 거지 같은 여자가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직 끝났다고 안 했잖아. 당장 그 손 치우지 못해 최미란이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며 강지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강지원은 휘청거렸지만 곧 중심을 잡고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그녀의 옷에도 김하사에게서 튀어나온 와인 자국이 묻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최미란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지원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대한민국 군복은 국가를 수호하는 신성한 상징입니다. 그 군복에 술을 부은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군인과 국민을 모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몇몇 양심 있는 장교들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자들에게는 그저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진석 중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군. 어디서 감히 신성한 군복 타령이야. 네가 군대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꼴을 보아하니 어디 시장 바닥에서 구걸이나 하던 여자 같은데 경비병들이 늦는군. 내가 직접 처리해야겠어. 박 중장은 위협적인 표정으로 강지원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뺨이라도 때릴 기세였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고 김하사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강지원은 박 중장이 다가오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그와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키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지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박 중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때리시겠습니까, 장군? 민간인, 그것도 힘없는 노인을 향해 손을 올리는 것이 당신이 배운 군인 정신입니까? 그녀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중장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순간 멈칫했습니다. 알 수 없는 위화감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방진 여자가 박 중장은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게 바로 군인의 임무다. 여봐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서 헌병대에 넘겨주거. 침입, 모욕죄, 업무 방해죄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감옥에 쳐넣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주춤거리던 경비병들이 다시 달려들기 시작했고, 연회장 입구 쪽에서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헌병들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하사는 강지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제발 그만하세요. 그냥 제가 빌게요.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고마운 분이 험한 꼴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강지원은 김하사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사. 정의는 결코 불의에 무릎 꿇지 않는다. 오늘 자네가 흘린 눈물은 이 썩어빠진 군대가 치러야 할 대가의 시작이 될 것이다. 강지원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최미라는 남편의 기세에 힘입어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감옥에 가서 콩밥이나 먹으면서 반성해. 주제넘게 끼어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그녀는 다시 김하사를 가리켰습니다. 너도 무사할 생각하지 마. 내 옷값 다 물어내기 전까지는 군 생활 편하게 못할 줄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이제 좀 실감이 나니 권력에 취한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욕망에 잠식된 괴물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헌병들이 인파를 해치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완장을 차고 곤봉을 든 헌병들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은 박 중장을 보고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중장은 턱짓으로 강지원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저 미친 여자를 당장 체포해. 그리고 저기 서 있는 하사 녀석도 영창에 집어넣어. 상관 모욕죄다. 헌병대장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강지원과 김하사를 번갈아 보았지만 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헌병들이 강지원에게 다가와 팔을 잡으려 하자 강지원은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발로 가겠다. 손대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어 헌병들은 순간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범한 민간인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포스에 헌병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지원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박 중장과 최미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눈빛처럼 냉정하고 엄숙했습니다. 박진석 중장 그리고 최미란 씨. 당신들은 오늘 군복 입은 군인을 건드렸고 그 대가는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누리는 마지막 사치가 될 테니까. 강지원의 경고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파멸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만의 눈이 먼 부부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끌고 가 박 중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강지원과 김하사는 헌병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연회장의 웅성거림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벌어진 이 추악한 사건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태자 터진 군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부조리극이었습니다. 강지원은 헌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연회장을 빠져나가면서도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하사는 억울함과 두려움에 계속 흐느꼈지만 강지원의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나서준 이 초라한 여인이 사실은 이 나라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별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그 별이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며 거짓된 권력들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강지원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에게 포위된 채 연회장 출구로 끌려가던 강지원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팔을 잡고 있던 헌병들이 멈칫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헌병 대장이 거칠게 그녀의 등을 떠밀려 했지만 강지원은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거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승리감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다시 집어든 박진석 중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깊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 눈빛을 마주한 박 중장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손을 멈췄습니다. 박진석 중장,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지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의 웅성거림을 뚫고 박 중장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부하들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거두고 피해를 입은 김하사에게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저지른 폭행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만약 지금 이 순간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군 생활이 불명예스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회유가 아닌 준엄한 꾸짖음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의 장교들은 숨을 죽이고 박 중장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박 중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참나.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야, 이 늙은 여자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지. 기회, 네가 나한테 기회를 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훈계질이야. 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고 옆에 있던 최미란 여사 역시 도끼 어린 눈으로 거들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정신병자가 분명해요. 빨리 끌어내서 정신병원에 쳐넣든지 하라고요. 내 드레스값 받아내는 것도 잊지 말고. 부부는 서로의 오만함을 부추기며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그리고 군인복무규율 위반. 당신은 사령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를 사적인 용도로 부리고 배우자의 폭행을 방조했으며 무고한 민간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사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알고나 있습니까? 그녀가 줄줄 읊어대는 군법 조항들은 정확했고 그 논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법무 장교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명확한 지적이었지만 권력의 눈이 먼 박 중장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법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곧 법이야. 이 3군단 안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고 규정이야. 박 중장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차기 육군 참모총장 후보 1순위야. 내까지. 걔 아무리 법전을 들먹여봐야 내 손가락 하나면 너 하나쯤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감히 어디서 법 타령을 해. 그의 폭언은 연회장에 있는 모든 군인에게 들렸고 그것은 군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돌렸지만 대다수는 박 중장의 눈에 들기 위해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헌병 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박 중장과 강지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헌병 생활이 10년 차인 그의 직감은
이 허름한 차림의 여성이 예사 인물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용어의 선택이나 중장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태도는 일반인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그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당장 그 불호령이 자신에게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뭐 하고 있어? 빨리 모시고 나가 반항하면 제압해도 좋다. 김하사는 공포에 질려 강지원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그냥 나가요. 네,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다치시면 안 돼요.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자신을 도와준 낯선 이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강지원은 김하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하사. 두려워하지 마라. 군인은 불의 앞에서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박중장은 헌병들이 머뭇거리자 직접 강지원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내 명령이 우스워 비켜. 내가 직접 이 여자를 패대기 쳐주마. 술기운이 오른 박중장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행동은 장군으로서의 품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가 강지원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장한 팡파르 소리와 함께 안내방송이 울려 퍼질 예정이던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난장판을 꾸짖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박중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지원의 멱살을 잡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강지원은 날렵하게 몸을 비켜 그를 피했고 중심을 잃은 박중장은 볼품없이 비틀거렸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날 피해 박중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집에 무의식적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연회장 내에 실탄이 든 총기는 없었지만 그 위협적인 제스처만으로도 분위기는 살벌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축제의 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최미라는 남편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본때를 보여줘요. 저런 천한 것들은 매가 약이라니까요.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즐기며 마치 자신이 로마 콜로세움의 귀족이라도 된 양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타인의 고통은 유흥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타락한 인성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바닥에는 썩은 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이들에게 사치였습니다. 박진석 당신은 방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강지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연회장의 공기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녀는 헌병대장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헌병대장, 군번 98, 76,032 중령 이영성 맞나. 갑작스러운 자신의 이름과 군번 호명의 헌병대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차려 자세를 취할 뻔했습니다. 아, 아니, 당신이 내 이름을 어떻게...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강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동네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던 지휘관의 눈빛 그 자체였습니다. 자네가 임관할 때 내가 훈시를 했었지.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기억하나. 강지원의 질문에 이영석 중령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여 년 전 임관식 단상에 서 있었던 전설적인 교관. 그리고 지금은 군의 정점에 서 있는 그분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분이 이런 차림으로 이곳에 있을 리가 없다는 이성이 그의 본능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헌병 대장은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중장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중령 뭐하고 있나, 저 미친 여자의 헛소리를 듣고 있을 셈이야. 당장 체포하라고 했잖아. 박 중장의 고함 소리가 다시 한번 연 회장을 울렸지만 이번에는 그 위력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헌병 대장을 비롯한 몇몇 눈치 빠른 장교들이 강지원의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들의 등줄기를 타고 기어 올랐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연 회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원은 천천히 재킷의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박 중장, 당신은 자신이 법이라고 했지. 이제 진짜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군인의 계급장이 얼마나 무서운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마. 그녀의 손이 움직이는 찰나의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박 중장과 최미란 그리고 2,000명의 장교들이 숨죽여 그녀의 손을 주시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짓된 권위가 무너지고 진정한 별이 떠오를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영석 중령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강지원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과 군번은 군 내부 인트라넷을 뒤져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그가 초임 장교 시절 육군 사관학교의 전설적인 훈육관에게서 느꼈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헌병 대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부하들에게 진입하라는 신호를 보내려던 손을 슬그머니 거두었습니다. 단순한 민간인의 난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맑고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본능은 이 여성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중장은 헌병대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영토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감히 자신의 명령이 즉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 중령을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중령 지금 뭐 하는 거야? 항명하는 건가? 저 미친 여자가 내 이름과 군번 좀 외웠다고 해서 겁이라도 먹은 거야. 자네 옷 벗고 싶어. 내가 당장 자네의 견장을 떼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모르나 그의 협박은 노골적이었고 권력에 기생하여 살아온 자의 추악한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원은 박 중장의 고함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이 중령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이제 회유나 부탁이 아닌 명확한 지휘관의 명령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형석, 중령 자네는 헌병이다. 헌병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권력자의 사병 노릇을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군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더 크게 이 중령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군인으로서의 초심을 정통으로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연회장 내부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강지원을 비웃던 장교들도 이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고위층 인사의 가족 아니야.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박 중장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던 이들의 표정도 점차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샴페인 잔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고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어쩐지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원의 존재는 거울이 되어 그들의 비겁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미란 여사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참을 수 없는 짜증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자신의 완벽한 파티를 망치는 삼류 드라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요?
저 헌병 놈들도 다 한 통속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직접 처리해요. 저 거지 같은 여자가 입을 나불거리지 못하게 입을 찢어 놓으라고요. 그녀의 악담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은 그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잔인한 말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는 자신이 곧 법이고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강지원은 시선을 돌려 최미란을 차갑게 일별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연민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당신의 그 오만함이 남편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오마시고 있는 그 술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가 그것을 탐할 때 그 끝은 비참한 몰락뿐입니다. 강지원의 일침은 최미란의 자존심을 긁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최미란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쥐고 있던 핸드백을 강지원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핸드백은 허공을 날아 강지원의 어깨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오며 립스틱과 거울이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강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김하사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강지원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김하사의 외침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용기만큼은 가상했습니다. 강지원은 김하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이건 이제 네 싸움이 아니다. 박 중장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헌병 대장을 밀쳐내고 직접 헌병의 허리춤에 있는 곤봉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다 비켜, 내가 직접 이 여자의 머리통을 부숴버리겠어. 감히 내 앞에서 훈계를 해. 네가 뭔데,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살기를 띤 박 중장이 곤봉을 높이 쳐들고 강지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몇몇 여군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 그것도 공개적인 연회장에서 민간인 여성을 폭행하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강지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명도 살려달라는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오는 박 중장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동작 그만. 박진석. 그 목소리는 연회장의 마이크가 울린 것처럼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전장을 호령해온 지휘관만이 낼 수 있는 사자우였습니다. 박 중장은 반사적으로 몸이 굳어지며 멈칫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평생 몸에 배어버린 상급자의 명령에 대한 조건 반사가 무의식 중에 발동한 것입니다. 박 중장은 자신이 왜 멈췄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강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곤봉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 중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자네 사관학교 생도 시절을 기억하나?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그 말을 잊었나? 강지원의 눈빛은 박 중장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박 중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그리고 저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어떤 공포와 경외심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영석 헌병 대장의 입에서 탄식 같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분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다. 아니, 감히 자신이 체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중령은 급히 부하들에게 손짓하여 물러나게 했습니다. 상황은 급반전되고 있었습니다. 박 중장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누군데 감히 나한테 반말을 짓거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낡은 재킷 단추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진석 중장, 그리고 여기 모인 2,000명의 장교들. 잘 보아라.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거지가, 그리고 너희가 잊고 지냈던 군인의 본분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녀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연 회장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모든 시선이 그녀의 가슴팍으로 쏠렸습니다. 최미라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뭐해요? 저 여자가 뭐라도 꺼내기 전에 빨리 쳐버려요.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이미 기세는 강지원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박 중장은 곤봉을 든 팔을 내리지도 그렇다고 휘두르지도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어떤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강지원은 재킷의 마지막 단추를 풀고 천천히 옷자락을 양옆으로 젖혔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 안에는 놀랍게도 빳빳하게 날이 선 짙은 갈색의 정복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의 어깨 위에는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보다 더 찬란하고 더 무겁고 더 위험 있는 4개의 은색별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장 제네럴, 대한민국 군대에서 오직 한 사람 합동참모의장만이 달 수 있는 그 계급장이 눈부신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채우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번쩍이는 4개의 은색 별은 마치 태양처럼 강렬한 빛을 뿜어내며 모든 이들의 시력을 마비시키는 듯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전서열 1위 오직 대통령의 명을 받아 전군을 지휘하는 합동참모의장의 계급장이 그 위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강지원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그 별들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엄한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회색 재킷이 바닥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리자 완벽하게 각 잡힌 정복 차림의 강철 여제가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박진석 중장의 손에 들려있던 곤봉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탕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군 생활이 끝장나는 것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중장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극도로 확장되어 있었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제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전설적인 작전 지휘관이자 원칙과 소신으로 군 내부의 모든 불합리를 타파해온 살아있는 신화 강지원 대장이었습니다. 술 기운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만이 그가 느끼는 전율적인 공포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최미란 여사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남편과 강지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군대 계급에 대해 무지한 그녀였지만 주변 장교들이 보여주는 경악에 찬 반응과 남편의 사색이 된 얼굴을 통해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저게 뭔데요? 저 여자가 가짜 계급장을 달고 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대꾸하거나 동조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석 헌병대장은 감전된 듯 제자리에서 튀어올라 본능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목울대가 크게 움직였고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며 구령을 외쳤습니다. 전체 차려 합동참모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그 외침은 연회장에 있던 이 영여 명의 장교들에게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유발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손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들이 일제히 허공을 가르며 눈썹 끝으로 향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화가 동시에 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쿵 소리가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충성이 영명의 목소리가 합쳐진 경내 구호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웅장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교 파티장 같았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엄숙한 사열식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거대한 함성 속에서 강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그들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욱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좌중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박진석 중장 역시 덜덜 떨리는 손을 억지로 들어올려 경례를 붙였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풀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의 멱살을 잡으려 했는지, 누구에게 곤봉을 휘두르려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천천히 손을 들어 담내한 뒤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쉬어. 그 짧은 한마디에 이 영명의 장교가 일제히 자세를 풀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강지원은 박진석 중장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박 중장의 심장은 조여들었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강지원은 싸늘한 눈으로 박 중장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박진석 중장, 자네가 보기엔 이 별들도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싸구려 장식품으로 보이나? 아니면 내가 아직도 거린으로 보이나? 박 중장은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제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애원했습니다. 아까의 거만하고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 그리고 앞으로 누릴 것이라 믿었던 모든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관 폭행, 미수 하극상 직권 남용. 그가 저지른 죄목들은 하나하나가 군법회의에서 중형을 면치 못할 중대 범죄들이었습니다. 최미라는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지원의 시선이 박 중장에서 최미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부인, 당신은 내 옷을 보고 거린 취급을 했지. 하지만 진정한 거린은 겉모습이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짓밟고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 구걸하는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강지원의 일갈은 최미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지원은 다시 시선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김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하사는 와인으로 얼룩진 정복을 입은 채 눈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부드러운 손길로 김하사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김하사, 고개 들어라. 자네는 죄인이 아니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정복은 저기 무릎 꿇은 자의 정복보다 훨씬 깨끗하고 명예롭다. 오늘 자네가 흘린 눈물은 내가 반드시 닦아주마. 합참의장의 따뜻한 위로에 김하사는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오르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형석 중령 강지원이 다시 헌병대장을 호출했습니다. 이 중령은 재빨리 달려와 부동 자세를 취했습니다. 예, 합동참모의장님. 강지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박진석 중장을 긴급 체포하라. 혐의는 상관, 폭행미수, 특수협박 직권, 남용 및 군인 복무규율 위반이다. 그리고 저 민간인 최미란 씨도 군사시설 내 난동 및 군인 모욕죄로 경찰에 인계하여 철저히 수사받게 하라. 그녀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그 어떤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체포에 이 중령의 신호에 따라 헌병들이 박 중장과 최미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 중장은 의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발이라고 울부짖었지만 헌병들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미란 역시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몸에 손대지 마. 라고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역은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제압되어 끌려나갔습니다. 연회장은 두 사람의 비명과 애원 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들을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들의 갑질에 시달렸던 많은 이들이 속으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끌려가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얼어붙어 있는 장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음에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축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군의 부끄러운 민낯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이 호화로운 연애의 계급을 무기 삼아 자행되는 횡포.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너희들의 비겁함. 나는 오늘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질타에 장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별 하나 약장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너희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희생의 무게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강지원의 호통은 연회장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썩어가는 군 조직을 도려내고 다시금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상 위로 올라가 이 영명의 장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김하사를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와인으로 젖은 김하사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강지원은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세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가장 빛나는 군인은 저기 끌려간 중장이 아니라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 하사다. 너희 모두는 이 하사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녀의 말에 몇몇 장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지원은 수행원에게 손짓하여 자신의 차량에 있는 예비 정복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김하사에게 직접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연회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박 중장이 자랑하려고 설치했던 최첨단 방송 장비가 오히려 그의 몰락을 전군에 알리는 도구가 된 셈이었습니다. 강지원은 떨고 있는 김하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장내에 있는 감찰관들을 호출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 그리고 육군본부 감찰실장, 지금 즉시 앞으로 나오라.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제3군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예외는 없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연회장은 거대한 청문회장으로 변했습니다. 음악과 술이 있던 자리에는 서류 뭉치와 노트북이 놓이게 될 것이고 웃음과 아부가 있던 자리에는 준엄한 추궁과 징계가 따를 것입니다. 강지원은 오늘 밤 잠을 잘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아 터진 환부를 도려내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네 개 별이 유난히 차갑고 밝게 빛나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모든 부정부패를 낱낱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서늘한 심판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강지원 의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출입구는 무장한 헌병들에 의해 철통같이 봉쇄되었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차단되었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젖어있던 2,000명의 장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자신의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최고급 와인과 음식들은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되어버렸고 그 대신 살벌한 긴장감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지원은 단상 중앙에 마련된 임시 지휘소에 앉아 마치 전장을 지휘하듯 냉철한 눈빛으로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헬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국방부 특별감사단과 군 검찰 수사관들이 연회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은 박진석 중장의 집무실과 관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며 현장에 있는 박 중장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장의 비서실장은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숨기려다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박 중장이 그동안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비밀 장부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연 회장은 이제 단순한 파티장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덩어리를 해부하는 수술실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구석에 무릎 꿇려 있는 박진석 중장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개인 휴대폰과 수첩을 압수하여 내용을 분석하자 그 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급을 대가로 받은 뇌물 내역,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건설 업체와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번 호화 연회를 위해 전용된 부대 운영비 내역까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내 최미란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하들의 복지 기금까지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켜보던 장교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의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미란은 남편의 비리가 하나씩 폭로될 때마다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부귀 영화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을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다 알아서 한다며, 군대에서 당신 건드릴 사람 없다며, 이게 다 무능한 당신 때문이야. 그녀는 수갑을 찬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밀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물고 뜯는 부부의 추악한 모습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명예와 권위가 얼마나 허상에 불과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강지원은 그들의 추태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진석, 네가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부하들에게 사죄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연 회장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묵직했습니다. 박 중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관행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왔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제가 군을 위해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그의 비굴한 변명은 오히려 좌중의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었습니다. 관행 부하의 고열을 빨아먹고 국가의 예산을 도둑질하는 것이 관행인가. 강지원의 호통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사관이 건네준 압수 장부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적힌 이 숫자들이 보이는가?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추운 겨울 전방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방한복이고 낡은 막사를 보수해야 할 자재비였다. 네가 아내의 드레스를 사기 위해 쓴 돈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다는 것을 정녕 몰랐단 말이냐. 그녀의 질타에 박 중장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 회장에 모인 장교들 중 일부도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박 중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 뇌물을 상납하거나 그의 비리를 알고도 침묵하며 콩고물을 받아먹은 공범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지원은 그들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는 박진석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 썩은 고리에 연루된 자가 있다면 지금 스스로 나와 자수하라. 마지막 자비는 오직 진실을 말하는 자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공범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곧이어 몇몇 영관급 장교들이 떨리는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사는 이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짓밟던 거대한 권력자들이 이제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지원의 보좌관이 가져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젖은 제복 위에는 여전히 강지원의 사성장군 정복 상의가 덮여 있었는데 그 무게감은 그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강하고 올바른 군인이 되겠다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 중장의 범죄 사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군사 기밀 유출 혐의까지 포착되자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강지원은 즉석에서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고 박 중장에 대한 보직 해임 및 구속 수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녀는 박 중장 앞으로 걸어가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중장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다. 너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일 뿐이다. 뜯겨나간 계급장 자리에 남은 실밥들이 마치 상처처럼 흉하게 드러났습니다.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순간 박 중장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탱해온 유일한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별, 내가 어떻게 단별인데. 그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그를 동정하는 시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헌병들은 저항할 힘조차 잃은 그를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한때 3군단을 호령하던 사령관의 마지막 모습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최미란 역시 여자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오빠가 국회의원이야. 너희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오빠를 포함한 정계의 뒷배들도 이번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커서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법과 원칙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두 죄인이 끌려나간 후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지원은 단상에 서서 남아있는 장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경각심 그리고 일말의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 몸 전체가 죽게 된다. 나는 오늘부로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모든 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녀의 결연한 의지에 장교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감사관들은 밤새도록 연회장에 남아 증거물을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신문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거대한 수사본부로 변해 있었고 조명은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지원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현장을 지키며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박 중장 한 명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 내부에 만연한 그릇된 접대 문화와 사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이미 새로운 군대를 위한 청사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1차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지원은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밤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찬 밤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김하사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가서 좀 쉬게. 자네의 용기가 우리 군을 살렸다. 김하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두 여군 사이에는 계급을 뛰어넘는 뜨거운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연회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텅 빈 홀에는 뜯겨나간 박 중장의 계급장과 최미란이 던진 깨진 거울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나간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정의롭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오르며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국방부로 가자. 아직 할 일이 많다. 차량 행렬이 연회장을 빠져나갈 때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자
강지원이 걸어가야 할 고독하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박진석 중장의 몰락 소식은 이미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국민들은 오랜만에 들려온 군의 자정 노력 소식에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지원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부패한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사건이라 명명된 그날 밤의 소동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박진석 중장의 몰락과 최미란의 구속 소식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했고,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낡은 재킷을 벗어 던지며 사성 장군의 정복을 드러내는 강지원 의장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동안 군 내부의 폐쇄적인 문화와 갑질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은 강지원을 진정한 군인의 표상이라 칭송하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군개혁을 촉구하는 글이 수십만 건이나 올라왔습니다. 박진석 중장과 최미란에 대한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가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군사법원은 박진석에게 뇌물수수 횡령 직권, 남용 특수 협박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7년의 중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계급과 명예, 그리고 퇴직금과 연금 혜택까지 모두 박탈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미란 역시 군사시설 내 난동 및 모욕죄, 그리고 남편의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민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선처를 호소하던 그들의 모습은 한때의 위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초라한 말로였습니다. 강지원의 개혁 드라이브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직후 국방문민화 및 장병인권보장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군 내부의 불합리한 의전 문화와 사적 지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박 중장의 비호 아래 호가호위하던 정치 군인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고, 그 빈자리는 야전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실력 있는 지휘관들로 채워졌습니다. 장군들의 관용차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고, 골프장 예약 특혜가 사라졌으며 병사들을 사적인 파티에 동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군대는 비로소 권력자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와인 세례를 받았던 김하은 하사는 사건 이후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간의 관심에 들뜨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매진했습니다. 강지원은 약속대로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김하사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며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의장님이십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우수한 복무 성적을 인정받아 중사로 진급했고, 신임 부사관 임관식에서 후배들에게 군인의 자존심에 대해 강연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의 철책선 위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도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입김은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 덮인 산길을 뚫고 낡은 지프차 한 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별다른 호위 차량도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었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는 낯선 차량의 등장에 긴장하며 검문을 시도하다가 창문이 내려가고 그 안내 타고 있는 인물을 확인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앞 참회장님. 강지원은 예고 없이 최전방 소초를 방문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대신 그녀가 선택한 곳은 병사들이 추위와 싸우며 고생하는 가장 험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야전 상의를 입고 털모자를 눌러 쓴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의장님의 방문에 대대장과 중대장이 혼비백산하여 달려 나왔지만 강지원은 손을 저으며 의전을 거부했습니다. 보고는 생략한다. 아이들 밥 먹는 시간 아닌가. 식당으로 가지. 그녀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병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 대신 곧장 취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취사장은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메뉴는 따끈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계란말이였습니다. 병사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사성 장군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식사 계속해. 나도 배가 고파서 밥 좀 얻어먹으러 왔다. 강지원은 스스럼 없이 식판을 집어들고 병사들 뒤에 줄을 섰습니다. 취사병이 떨리는 손으로 밥과 반찬을 가득 담아주자 그녀는 고맙다. 아주 맛있겠네. 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소탈한 모습에 얼어붙어 있던 병사들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원은 병사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의장님 여기 앉으십시오. 대대장이 따로 마련된 간부용 테이블을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여기가 좋다. 우리 손자 같은 녀석들과 밥 한 번 먹는 게 소원이다. 그녀는 갓 입대하여 앳된 얼굴의 이등병 옆에 앉아 김치찌개를 한 술 크게 떴습니다. 그 국물 맛 좋네. 어머니가 해주신 맛이랑 똑같아. 그녀가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하자 주변 병사들도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훈훈한 온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용기를 낸 상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지원은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물어봐라. 상병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작년 그 연회장 사건 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중장님도 계셨고 다들 높은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가 숨을 죽이고 강지원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건은 병사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회자되는 무용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지원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 물론 나도 사람이니 떨리더구나. 하지만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건 거만한 장군이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모욕당하고 있는 우리 하사의 눈물이었지. 그녀는 옆에 앉은 이등병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군복, 그리고 너희가 지키고 있는 이 철책선. 이것들이야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것이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는다면 별 4개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병사들은 강지원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높은 분들이 올 때마다 청소를 하고 보여주기식 행사에 동원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할머니 같은 장군은 진심으로 자신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별은 강지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샹들리에 아래서 빛나는 게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춥고 어두운 최전방에서 조국을 위해 떨고 있는 너희들의 눈동자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별이다. 식사를 마친 강지원은 부대를 떠나기 전 근무 중인 초병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병사들이 잡은 그 손은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초병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다. 너희 덕분에 국민들이 오늘 밤도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거다. 자부심을 가져라. 초병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힘차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눈보라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프차에 오른 강지원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는 여전히 구시대의 악습들이 독버섯처럼 남아있을 것이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난 병사들의 맑은 눈망울이 그녀에게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 중장이 탐했던 헛된 권력의 별이 아니라 병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명예의 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자. 내일은 서부전선으로 간다. 그녀의 짧은 지시에 보좌관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눈 덮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강지원이 탄 차가 지나가는 길에는 따스한 정의의 빛이 긴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고 뿌리를 튼튼히 다진 나무는 다가올 봄에 더 푸르른 잎을 피워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거대한 나무도 이제 긴 겨울을 지나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강지원 대장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불씨는 수많은 작은 강지원들의 가슴속으로 옮겨붙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억압과 과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증명하며 말입니다. 눈발이 굵어지는 창밖을 보며 강지원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 놓인 4개의 별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